자, 글로벌 경제지표.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자, 글로벌 경제지표의 의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김용석 회계사고요. 자, 공인회계사 및 현재 국제재무사 CFA라고 하죠. 재무 애널리스트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과 같이 글로벌 경제지표에 대해서 같이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글로벌 경제지표는 말 그대로 세계 경제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지표를 제외한 참고로 대한민국 경제지표는 우리 글로벌 경제지표 말고요. 제가 또 다른 과정으로 전에 과정을 하나 만들었고요. 자, 대한민국 경제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글로벌 경제지표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니까 대한민국의 경제지표가 중요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지표보다도 오히려 미국이라든가 유럽 또는 중국의 경제지표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거야. 또 실물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목의 일단 가장 주안점은 이 글로벌 경제지표가 분명히 대한민국 경제지표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금융시장이나 실물시장에 더 많은 영향력을 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보시면 글로벌 경제지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교재라든가 또는 강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통해서 글로벌 경제지표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쫙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경제지표는 어떻게 계산이 나오고 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며 또 그러한 글로벌 경제지표가 공표가 되었을 때 주식시장, 채권시장, 또 외환시장, 요 세 금융시장에서 즉시 금융시장이니까 반응이 빠르겠죠. 어떤 식으로 방향이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그 경제지표를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요 글로벌 경제지표를 한번 쭉 같이 수강을 해보시면요. 이 글로벌 경제지표에 대한 두려움이 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씩 다 자기가 경험해 본 지표니까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이 경제신문이라든가 또는 인터넷 기사에서 이러한 글로벌 경제지표 기사가 뜨면, 그죠? 그걸 읽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저 강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일단 제 바람은 이 강의를 통해서 글로벌 경제지표가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어떻게 계산이 나오고, 또 그 경제지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며,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잘 이해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여러분들 이 기업에서 사용하는 실무적으로 접근했을 때 많은 도움을 주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의의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자, 이 국내 지표는 제외하고 강의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지표를 제외한 미국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미국 경제 지표를 위주로 좀 정리할 겁니다. 자, 미국 경제 지표가 위력도 제일 크고요. 또 실제로 경제지표가 책에도 제일 잘 잡혀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제지표는 미국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또 각광을 받는 경제국이 유럽이죠, 유럽. 유로존의 또 경제 현황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럽 경제지표도 무시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중국. 자, 중국은 바로 우리나라가 중국 옆에 지금, 그죠? 같이 커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우리나라 또 기업이나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여기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번입니다. 자, 1번은 상대적으로 보면 그 중요성이 조금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전통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경제 대국이니까, 그죠? 그 경제지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런 네 가지 나라의 주요 경제지표를 우리가 선별해서요. 이 기본적인 지식, 경제적인 의미, 그다음에 그래프 분석을 통해서 그 글로벌 경제의 현황 및 전망을 제고를 하고요. 자, 특히 이러한 글로벌 경제 지표가 채권 시장, 주식 시장, 외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같이 분석을 해드리면서 경제지표 의미를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살펴볼 그 글로벌 경제지표는요. 자, 미국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볼 텐데요. 자, 미국 경제지표 28개를 선정했습니다. 자, 물론 그거 말고도 더 많은 경제지표가 많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시장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기업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는 한 28개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선정해드린 28개 지표를 잘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럽 경제지표는 12개로 선별을 했습니다. 자, 특히 유로존이라고 아시죠? 유로존 전체를 포괄하는 경제지표가 있고요. 자, 유로존의 가장 핵심 국가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에 대한 경제지표, 그 다음에 유럽연합에는 가입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그 유로 화폐를 쓰지 않는, 다시 말하면 유로존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대표적인 강대국이 영국입니다. 영국은 유로를 쓰지 않고 아직은 파운드를 사용하고 있죠. 그럼 그 영국의 또 경제지표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의 경제지표는 5개를 위주로 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일본의 경제지표는 또 5개를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주로 미국 경제지표를 위주로 볼 텐데, 자, 일단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시죠. 자, 일단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 전에, 자, 우리가 왜 경제지표가 좋은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자, 우리 신문 기사 하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자료인데요. 자, 미국 10월 ISM 제조업 지수가 51.7이 돼서 5개월 만에 최고가 됐다. 자, 조선비즈, 자, 2012년도 11월 1일, 자, 손희동 기자님이 쓰신 기사인데요. 자, 미국의 제조업의 회복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1일 현재 시각 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10월 제조업 지수는 51.7로 전달 51.5에 비해서 소폭 상승하였다. 이는 마켓워치의 전문가 추정치 50.0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해서 계속 나온 기사였는데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만 보면은 그잖아요. 그 ISM이 도대체 뭔지, 또 ISM 제조업 지수가 51.7이 왜 좋은 것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저희 강의를 듣고 나면은 알 수 있기를 제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는 미국의 경제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 베스트 3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제조업 지수가 50을 넘으면 굉장히 긍정적인 걸로 보는 거고요. 50 밑으로 가면은 부정적인 상황을 보는데 50을 넘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면 50이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이 나왔는지, 또 그건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그 지표가 나오는 과정들을 같이 볼 것이고요. 그래서 50보다 넘은 51.7이 왜 좋은 의미인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를 듣고 난 이후부터는 이러한 경제 기사가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게 됐을 때는 전혀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1번의 단칸 지수가 하고 막 이렇게 출발하는 기사도 나올 거 있을 거고요. 유로존에서 나왔던 뭐 물가 지수라든가, 하여튼 여러분들이 또 미국에서 뭐 베이지북에 의하면 이런 기사들이 많이 뜹니다. 그럼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그죠?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추정을 하는 것이지 그 내용을 100% 이해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글로벌 경제지표라는 이런 강의를 진행하게 됐다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진행할 것인지를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경제지표를 위주로 본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일단 미국 경제지표는 워낙 많기 때문에 7가지 카테고리로 제가 좀 구별을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가 고용입니다. 고용. 자, 고용 안에는 고용 및 또 실업이 있겠죠. 자, 두 번째가 물가지표입니다. 물가지표. 자, 세 번째가 소비지표고요. 네 번째가 경기지표입니다. 다섯 번째가 산업활동지표고요. 여섯 번째가 주택 관련 지표고요. 마지막이 기타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미국 경제 지표들을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또 이러한 그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왔을 때 어떤 수치가 좋은 거고 어떤 수치가 안 좋은 것인지, 또 실제로 이 수치가 높다 한다고 해서 주식이랑 채권의 가격이 같이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같이 공부해 보시면 오히려 주식이랑 채권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주식은 오르는지 내리는지, 또 채권의 가격은 오르는지 내리는지를 같이 검토하면서 또 왜 그렇게 되는지를 같이 연구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고용지표인데요. 자, 고용지표 시간에는 3가지 지표를 같이 학습을 할 텐데요. 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요 고용 현황 지표입니다. 자, 미국의 경제 지표 중에 가장 베스트 원이 바로 이 고용 현황 지표입니다.
실제로 그 취업자가 얼마가 되고 있는지 또 실업률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에 따라서 미국 연방은행이 통화량을 늘릴 수도 있고 통화량을 줄일 수도 있고, 근데 이 통화량이 증가하거나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면 금리가 움직입니다. 그럼 금리가 움직이면 채권, 주식, 외환시장이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이런 금융시장이 같이 움직여주면 또 기업 영업활동이라든가 실물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이런 순환적인 구조, 이런 체계적인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저랑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지표가 고용지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지표를 배운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라고 해서 이런 고용지표는 월 단위로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한 달을 기다려야 되니까 좀 늦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또 일주일 단위로 실업자들은 이 국가에다가 실업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실업수당을 청구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청구 건수를 가지고 실업률 또는 고용률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ADP 전미 고용 보고서라는 거는 자, 정부 기관이 아니라 민간기관에서 고용과 관련된 지표를 미국의 고용 지표보다 조금 더 빨리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전미 고용 보고서는 고용 현황 지표보다는 조금 더 적시성 있는 지표다 보니까 또 많이 각광을 받는 지표입니다. 어쨌든 고용 현황 지표가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에 반해서 이제 물가 관련 지표는요, 자,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지표를 찾고 싶은 겁니다. 그게 세 가지인데,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고용비용지수,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소비자 물가지수, 자, 줄여서 CPI라고 하죠. CPI. 뭐의 약자예요? Consumer Price Index라고 해서 말 그대로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품목이 있겠죠? 그 품목들의 물가지수를 산정하는 걸 나타낸 겁니다. 그럼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랐다는 거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면 또 시중금리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 시중금리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주식, 채권, 이 외환, 또 실물시장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쪽입니다. 자, 소비를 하려면 일단 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자, 개인 소득부터 먼저 측정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개인이 얼만큼 쓰고 있는지, 개인 지출, 이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 같은 이런 이 회사들이 소매 판매라고 해서 얼만큼 소매 판매가 잘 팔리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또 지표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미국 소비 성향을 파악을 할 것이고요. 특히 미국 경제 지표 중에 또 소비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보다도 소비 성향이 좀 높은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소비가 경제를 끌고 가는 나라다 보니까 미국에서 소비 성향이 좀 감소하게 되면 경제에 또 아주 큰 타격을 주는 것이고요. 고용 지표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소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이 고용이 감소하게 되면 결국 실업자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럼 개인 소득이 감소하니까 그만큼 개인의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 미국 경제가 잘 흘러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이 중요한 이유는 이 소비가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자, 다섯 번째는 경기라고 하죠, 경기 사이클. 그래서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먼저 좀 학습을 하시고, 이 미국 경기가 지금 수축기에 있는지 또는 확장기에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지표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경기 선행지수인데요. 자, 경기 선행지수는 말 그대로 경기보다는 조금 앞서서 나타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표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를 경기 선행지수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소비자 신뢰지수라는 게 있고요.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신뢰지수랑 소비자 심리지수는 각각 계산법이 좀 다르고요. 또 조사 대상이 좀 다릅니다. 그럼 이러한 지수들은 어떤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됐는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이 지수의 또 지표가 얼마 정도가 나와야 경기가 좋다는 걸 암시하는 건지, 자, 그걸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산업활동인데요. 산업활동 분야는 워낙 지표가 많기 때문에, 자, 개수도 많습니다. 자, 첫 번째가 GDP입니다. 자, 국내 총생산과 관련된 그 산업활동 지표를 살펴볼 거고요.
자, 두 번째가 내구재입니다. 내구재. 자, 내구재라는 건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나 가전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내용 연수가 3년, 보통 3년 이상 쓸 수 있는 이런 품목들을, 고가품들을 내구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내구재가 많이 주문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자동차라든가 이런 고가품을 많이 산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좋아진다는 걸 암시하는 거니까 미국의 또 산업활동 지표 중에 내구재 지표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산업생산입니다. 산업생산. 산업생산 주로 제조업 위주로 얼만큼의 생산하고 있는지를 본 지표고요. 자, 네 번째가 ISM 제조업 지수인데요. 자, 아까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라고 있었어요? 고용지표라고 했잖아요. 그 고용지표 다음으로 중요한 지표가 요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자, ISM이란 말은 구매관리자 협회에서 만드는 이 구매관리자 협회를 ISM이라고 하기 때문에요. 거기서 만든 지수를 ISM 제조업 지수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구매관리자 협회 중에 시카고 지역에서 발표하는 지수를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욕주의 그 제조업 지수랑 필라델피아 이 제조업 지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 이 실제로 이제 제조업 지수 상으로는 필라델피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근데 뉴욕주 제조업 지수는 왜 중요하냐면 좀 빨리 나와요. 빨리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올 지수들의 약간 선행 성격이 있다 보니까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장 주문하고 기업 재고. 자, 이렇게 해서 9개 분야의 산업활동 지표를 같이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이제 주택 관련된 지표인데요. 자, 일단 주택 착공하고 허가, 다른 거죠. 허가를 먼저 받아야 착공할 수가 있으니까,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몇 건의 허가 건수가 이번에 발생했고, 그 중에 얼마가 착공이 됐는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가 대세입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을 또 선호하다 보니까 이 건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건설 허가가 발생하고 얼마만큼의 착공이 됐는지는 미국의 이제 건설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주택 판매랑 신규 주택 판매로 나눠서 그 현황이 어떤지도 같이 보는 지표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미국 전체 주택 관련 경기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에 이제 8번째로 기타 지표들인데요. 자,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의 위원회를 우리가 FRB라고 합니다. FRB. 자, Federal Reserve Board라고 하는데요. FRB가 뭔지는 나중에 뒤에 가서 아주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그냥 그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잖아요. 또 미국은 이 중앙은행이 바로 FRB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FRB에서 그 통화정책이란 게 뭐예요? 그죠? 통화량을 증가한다든가 또는 금리를 올린다든가 이런 이 정책을 통해서 이 금융시장의 통화량이나 금리를 조정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럼 그런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시장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시장을 분석한 그 지표를 베이지북이라고 해요. 베이지북. 그럼 이 베이지북은 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하거나 통화량 수준을 결정하기 전에 한 2주 전에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베이지북을 좀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해놓으시면 요번 중앙은행 회의에서는 금리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지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금리 결정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회의를 앞으로 FOMC라고 합니다. FOMC. 그럼 FOMC는 이 FRB 위원들이 12명의 위원들이 모여서 요번에 통화정책을 의사결정하는 회의입니다. 그때 이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를 나타내는 의사록이 발표가 돼요. 그 의사록을 또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역수지는 말 그대로 미국이란 나라가, 국가가 수출하고 수입을 했을 텐데 결산을 해본 거죠. 수출은 얼마 했고 수입은 얼마 해서 적자인지 흑자인지를 나타내는 게 무역수지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제지표 중에 또 중요한 선행지표가 주가지수이기 때문에, 자, 미국에서는 또 주가지수가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런 주가지수가 어떻게 산정이 되고 도대체 얼마 정도가 돼야 올랐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얘기들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미국 관련 경제지표고요.
자, 그 다음에 유럽 관련 경제지표는 한 10가지를 살펴보기로 했었는데, 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번부터 5번까지는 유로존 전체 관련 경제지표고요. 6번부터 10번까지는 유럽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 중에 독일하고 영국을 선별해서 그들의 경제지표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일단 1번부터 5번의 유로존 전체 지표는, 자, PMI 지수라는 거는 아까 미국에서 ISM 지수처럼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 자,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눠서 볼 것이고요. 특히 유럽은 제조보다는 서비스가 좀 더 중요한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생산, 소비자 물가 지수, 그 다음에 센틱스 투자자 기대 지수, 이런 거 살펴볼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는 독일과 영국인데요. 자, 독일의 경기 전망 지수, 경기 체감 지수, 제조 PMI를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국은 제조, 건설, 서비스 업종별로 PMI 지수하고요. 산업 생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은 현재 성장률이 제일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경제지표 중요성도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제조 PMI 지수, 그 다음에 이 산업 생산 지수, 그 다음에 이제 실질 GDP. 우리가 명목 GDP가 있고 실질 GDP가 있는데, 중국은 이 물가 상승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요. 명목보다는 실질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 GDP로 그 국가 경제를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 그 다음에 무역 수지, 이런 걸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 경제지표 중에 좀 독특한 이름이 바로 이 단칸 지수입니다. 자, 단칸 지수는 결과적으로는 이 심리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산업 생산 지수가 있고요. 자, 일본에서는 이 서비스업을 3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3차 산업. 그래서 3차 산업 생산 지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핵심 기계 수주 지수가 있고, 소매 판매 지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일본 경제 지표 시간에 같이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미국, 유럽, 중국, 일본. 그래서 이 정도면 글로벌 경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제 지표를 살펴볼 것이고, 자, 그럼 이러한 경제 지표들이, 자, 특히 금융시장, 채권, 주식, 외환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자, 미국 경제 지표 기준으로 봤을 때, 채권 시장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아까 고용 지표입니다.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 다음이 소비자 물가 지수고요. 그 다음이 ISM 제조업 지수고 그 다음이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을 투자할 때는 고용, 물가, 그 다음에 ISM이라는 구매 관리자 지수 이 세 가지가 아주 핵심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주식 시장에서도 제일 중요한 지표가 또 고용 지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고용 지표는 채권, 주식, 외환 전부 다 가장 핵심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가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또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 지표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주간 실업 신청 건수,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지표고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고용이 잘 안 돼서 실업이 많이 발생한다면 개인 소비에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그럼 미국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개인 소비가 이끌어나가는 나라인데, 경제를 이끌어가는 나라인데, 개인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 그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게 매주 발표되는 주간 실업 신청 건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물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네 번째로 중요한 지표가 이 소비자 물가 지수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인데요. 마찬가지로 외환시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표가 고용지표라는 거죠. 고용지표. 그래서 이 고용지표는 채권, 주식, 외환 가리지 않고 미국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총생산, 미국 국내 총생산이 또 가장 중요한 외환 지표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 국가의 외환이라는 거는 자기 나라의 그 수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 또는 무역수지 있죠. 무역수지는 경상수지의 일부인데요. 이런 무역수지나 경상수지 지표가 또 환율에 결정적인 요인을 주고요. 네 번째가 산업생산 및 설비 가동률이 또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는 핵심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보시면 고용지표,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물가지수,
GDP 요 정도가 가장 전반적으로는 영향을 주는 지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러한 그 경제 지표들을 가지고 또 이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이제 분야별로 갈 텐데요. 일단 그 미국의 경제 지표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경제 지표부터 보시기 전에요. 우리가 그걸 보기 위해서는 약간의 경제 기초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2타임 정도 기본적인 경제 기본 지식을 먼저 강의를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GDP가 뭔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GDP의 개념이라든가 또 아까 경기 순환 주기 또 채권 시장의 채권은 어떤 논리로 움직이며 주식 시장의 주식은 또 어떤 논리로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놓으셔야 그렇죠? 그걸 가지고 같이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미국의 경제 지표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경제 기본 지식으로 여러 가지 지표의 계산 방법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강의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이런 순서로 하면서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지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자, 다음 시간 경제 기초부터 해서 이제 글로벌 경제지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